완전 고점에 물린 거죠. 뭐 그랬다고 쳐도 금리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잖아요. 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나,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보분들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좋은 자산 모아간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모아가면 3년 이내에 세배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80%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사회를 보고요. 네네. 성정길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네.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주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사이클이 어디쯤 와 있나, 그리고 음.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도 그 사이클 비트코인을 굉장히 좋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네, 아, 물론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 지금 힘든 시기에 딱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 게 앞서서도 일부에서 네. 고래동 공부 이제 모집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네이버에서 고래동 공부 간단하게 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10월부터 12월까지 그 3개월치를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요 중요한 시기를 같이 지내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성정길 대표님 그리고 남덕현 이사님, 뭐 이소영 대표님 그리고 저도 강의를 하고 여기에 이제 김광석 교수님, 강호동 대표님, 방 교수님, 네. 미국 주식까지 이렇게 콜라보를 꾸려가지고 좋은 강의를 해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 참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가 많은 정보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유튜브가 정말 정보가 너무너무 많은데 너무너무 많은 게 사실 좀 문제잖아요. 네.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보가 너무 홍수가 나고 있어서 네.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매크로라던가 뭐 자기개발, 사업, 그리고 부동산, 주식, 코인 뭐 이런 모든 분야를 그래도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면서 짚어주고 같이 갈 수 있는 수업이라는 게 저희 커뮤니티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네. 더 그래서 기운 받고 이 시기를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현재 어느 지점에 있는지 네.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좀 심적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때는 가장 좋은 거는 그냥 본업에 충실하고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갖고 있는 걸 지키기만 해도 충분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웅달님,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한 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금리 가장 인하를 최근에. 처음 네. 한 거요? 가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게 코로나 때였어요. 그때요? 그러니까 2020년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벌써 한 4년 반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4년 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었는지 좀 살펴보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19년에 금리 인하가 조금 있었어요. 그 잭슨홀 미팅이라고 최근에도 있었잖아요. 네. 잭슨홀 미팅 이후에 2019년에 금리 인하가 그때부터 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무시무시한 사건이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금리를 긴급 회의를 하면서까지 막 낮췄어요. 그래서 2.5%였던 금리를 0.25%까지 확 낮췄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려 뭐 금리 인하를 한 9번을 한 거죠. 그러니까 2.25%를 한 번에 낮췄으니까 짧은 기간에. 네. 그러면 유동성이 당연히 엄청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좀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잭슨홀 미팅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네. 이때 상승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은 뭐 가장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니까. 근데 만약에 이때 팔지만 않고 기다리기만 했더라도 요때 팔지만 않았다고 해도 요때 산 사람도 고점이잖아요. 네. 완전 고점에 물린 거죠. 뭐 요때 샀다고 해도 정말 최고점에 물린 거잖아요. 그랬다고 쳐도 시간이 흐르면 금리 인하를 시작한 다음에 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이 되게 우울했겠죠. 네. 그래서 나는 뭐 망했네 하겠지만 이 이후로 5배가 됐어요. 400% 수익. 엄청나지 않습니까? 한 2년도 안 됐거든요. 네. 650일이니까.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요 시점에 이렇게 될 순 없겠지만 최저점이었죠. 최저점에 잘 샀다고 가정을 하면은 무려 20배가 올랐습니다. 20배. 그냥 금리 인하고 비트코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실적이 없잖아요. 네. 돈을 잘 벌고 못 벌고 뭐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려 있나 맞아요.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9년도에 비트코인이 처음 만들어진 게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뭐 거의 말도 안 되게 돈을 막 풀어댔잖아요. QE라고 하죠. 돈을 막 풀어댔는데 그거에 대항해서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금리 인하, 그러니까 돈 풀겠다는 거잖아요. 돈 푸는 거에 대항해서 나온 게 비트코인이니까 돈 푸는 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좀 기간 지루하고 힘들다 하지만 네, 고점에서 20% 정도밖에 안 빠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많이 빠졌다고 생각도 안 들고 코로나에 비하면 훨씬 덜 빠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정말 핵심 철학 중에 하나가 그 말씀해주신 QE 네, 양적 완화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인하가 그렇게 딱 역사적인 사건하고 빗대서 봤을 때 앞으로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때 2019년에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음. 이게 이렇게 보면은 그냥 뭐 얼마 안 빠져 보이잖아요. 네. 또 아까 뭐 요거에 비하면 아주 조금 빠졌네 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이때 하락폭과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상당했거든요. 아, 요때 고점에 최고점에 샀다고 치면 이 최저점까지 75%가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뭐 한 8달 만에 시간도 엄청나게 야, 지루했겠죠. 저기서 피를 많이 많이 나가셨겠네요. 했겠죠. 네. 지금하고 비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저는 이런 시기랑 좀 비슷하지 않을까. 아, 근데 한 번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죠. 비트코인이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게 평가 이익은 평가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하지만 그냥 믿고 기다리면 일부에서 웅달린 대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배가 될 가능성이 3년 안에 3배가 될 가능성이 한 85%였나요? 맞아요. 그 정도면 그냥 좀 믿고 기다려 볼 만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고점에 물렸어도 그냥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만 해도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저축을 할 때 꼭 원화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웅달 대표님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웅달 대표님 돈 생기면 뭐 하세요? 저는 뭐 현금 좀 일부 남겨놓긴 하지만 네. 저는 상당히 비트코인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쪽으로 많이 넣죠. 어. 지금도 사고 어제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샀어요. 네. 그러니까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네. 거의 뭐 비트코인하고 마이크로스텍 계속 사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그리고 올해가 정말 특별한 해인 게 신민철 작가님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냥 대선만 하면은 좀 맹숭맹숭할 수 있고 그냥 금리 인하만 하면은 그것도 맹숭맹숭할 수 있지만 이번 사이클에는 반감기랑 미국 대선이랑 네. 금리 인하가 세 개가 다 겹쳤잖아요. 네. 진짜 그래서 슈퍼사이클이라고 신민철 작가님이 이름 붙이셨잖아요. 네. 이름을 너무 잘 지으신다. 네.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 되게 쉽고 좋은 책이니까 그 책도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네. 지금 읽기에 가장 좋은 책이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지금 되게 예상하셨던 패턴대로 많은 부분 일치해서 돌아가고 있죠. 오히려 맞아요. 떨어져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책이 오히려 더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까지는 모아가도 좋은 시기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4월 20일이었으니까
10월 달까지는 10월 20일까지는 모아가도 되는 시기잖아요. 네. 아직도 한 달 정도 남았고 반감기 이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불장이 언제 올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내가 수량은 얼만큼 갖고 있는가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뭐 엔비디아가 네. 올해 10배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아무도 예측을 못 하니까 확실히 그 미래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그 횡보하고 하락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수량을 모아갈 수 있는지 그 뚝심 거기서 미래의 큰 이득이 결정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수익률을 좀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양을 모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비트맥시는 아닌데 비트맥시 분들은 가격을 진짜 신경 안 쓰고 돈 있으면 계속 매수를 한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고점일 때도 계속 산대요. 그 마이클 세일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고점이 많이 샀어요. 네, 고점이 많이 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봐도 뭐 되게 좋은 가격이잖아요. 지나고 보면. 네.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그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산 시점 비트코인을 산 시점을 지금 좀 매수 타점이네요. 네, 찍어놨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8월 1일까지 산 거를 찍어놨는데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캡처를 했는데 네. 보시면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못 맞춰요. 네. 근데 계속 사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2020년부터 그래프가 나오는데 고점에서 얼마나 많이 사셨습니까? 지금 점선으로 된 게 평균 단가죠? 네. 한 3만 몇천 달러, 4만 달러 조금 안 되게 돼요. 네. 이제는. 근데도 지금 이게 저점에서 오히려 더 막 많이 사시고 금액을 늘려 사시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수익이 그래도 몇 조가 나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보면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2020년 8월에 우리 이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 보유 전략 가져간다. 그래서 약간 전략적 준비 자산 네네. 느낌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는 거예요. 현금이 생길 때. 그 주가가 지금 10배가 됐죠. 야. 근데 보세요. 이 중간에 이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습니까? 네. 근데 이때 그냥 사는 거예요. 이 거의 이 그래프랑 이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사면은 이렇게 주가가 결국 10배 이상. 네. 지금도 떨어져서 120불 정도인데 그래도 12배거든요.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강사. 돈생 강사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수하고 초보하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초보들은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너무 많다 보면은 실행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네. 하지만 마이클 세일러는 진짜 초고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모으기 전에도 이미 애플로 돈 엄청 벌었잖아요. 맞아요. 애플을 2012년인가 13년인가 그때부터 네. 엄청 벌었죠. 그때 샀어도 네. 한 100배 됐을 거예요. 최소. 맞아요. 네. 네. 그때 뭐 유튜브 찾아보니까 영상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투자의 신급인데 그냥 돈생 강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같은 그냥 일반인들, 초보분들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돈이 생기면 그냥 좋은 자산 모아간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모아가면 3년 이내에 세배될 가능성이 그래도 한 80%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워런 버핏이 네. 2016년에 애플을 이제 많이 담기 시작했는데 네. 2024년에 매도를 절반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한 8, 9년 돼요. 음. 근데도 애플 주가가 거의 9배, 10배예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애플 막 늦었다 막 이런 얘기 있었지만 그래도 9배, 10배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비트코인은 애플에 비유하면 2013년인 거죠. 아, 2016년이 아니고. 그만큼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비싸게 주고 산다. 이거는 큰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인 분들을 따라 하고 싶잖아요, 사실. 근데 투자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잘 투자해서 부자가 된 분, 그분을 우리가 현재 따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애플을 사서 부자가 된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애플을 사서 따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MZ 세대에게 있어서 기성 세대를 추월할 수 있는 추월 차선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100% 똑같은 자산을 투자해서는 그들만큼 부자가 되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똑같지만 이거를 현 시점에 맞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에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투자 공부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원래 부동산 유튜버였잖아요.
부동산 공부도 되게 많이 하고 저 주식 공부는 2005년부터 했거든요. 뭐 한 20년 했잖아요. 그냥 공부를 이것저것 뭐 부동산, 주식, 뭐 비트코인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봤는데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나서는 오히려 투자 공부를 좀 덜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기준이 된 거예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어떤 걸 봤는데 만약에 비트코인보다 더 좋아 보인다. 그럼 그때는 그걸로 갈아타면 되죠. 네. 그럼 그런 게 생기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것저것 다 공부해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 찾은 결론이에요. 네. 그냥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자산이 나오기 전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면 제 시간이 되게 많이 세이브 되는 거겠죠. 네. 웅달님도 뭐 사업하고 투자 많이 하시지만 투자 공부하는데 시간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 시간들을 절약해서 그냥 저는 사업가니까 사업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네. 저도 비트코인 이제 투자도 많이 하면서 네. 공부도 하면서 진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오히려 투자 공부 시간이 줄었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알게 되고 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변화가 뭐냐면은 그 큰 흐름에 대해서 네. 제가 더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옛날에는 뭔가 삶에 급급하고 한 달, 뭐 두 달, 6개월, 1년 어떻게 하면 수입을 늘릴까 여기에 좀 집중을 했다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그래도 만족할 만큼 담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너무 미래가 될 것 같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음. 그래서 더 넓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국사, 미국사 오. 그리고 싱가포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역사. 리콴유 자서전을 네. 사가지고 읽고 있어요. 그분 그래서 누군데요? 리콴유가 싱가포르를 음. 완전 진짜 1960년대 그 배고픈 시절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만들었다. 아. 8만 불 이걸 기초를 놨다고 평가되는 분이거든요. 싱가폴 1인당 국민소득이 8만 불이에요. 8만 불이에요. 와. 네. 거의 뭐 미국 정도 되는 거 네, 아니에요? 미국보다 더 잘 살죠. 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장난 그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지하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말레이시아를 올해 2번 여행을 네, 갔는데 내년 2월에 이제 싱가포르를 꼭 가보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네. 말레이시아 밑에 싱가포르이 있거든요. 그때는 완전 싱가포르이 그 우리나라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북한이 더 잘 살고 미얀마, 버마가 더 잘 살고 네, 네. 이런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상대가 안 되게 역전했는데 1960년대면 우리나라랑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사실 독재자로서의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요즘에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이게 정말 맥락적으로 이게 참 다른 거구나. 그리고 이분이 그 소국에서 살면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줄타기가 뭐냐면 이 대세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느냐.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지를 계속 관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는 앞으로 한국이 나갈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 사는 저의 입장에서 그런 예민함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리콴유 그 책이 2017년인가 그 책은 품절이 안 됐는데 네. 그 자서전은 2000년 초반에 나와서 다 품절이거든요. 오. 그래서 중고가가 지금 5만 원, 10만 원이에요. 이야, 그거 구해서 보신 거예요? 구해서 보는 거예요. 왜냐면 대박이네. 제가 최근 책을 딱 읽었더니 너무 감명을 받는 거예요. 리콴유 세계를 보는 눈인가 뭐 그게 어. 최신 책이거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리콴유에 빠져가지고 네. 요즘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큰 흐름들. 제가 얼마나 비트코인을 좋게 보냐면 제가 최근에 올해 와이프한테 비트코인 2개를 증여했고 제가 와이프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자기야 이거는 우리의 노후야. 그냥 우리 70 되기 전에는 이거 진짜 절대 팔면 안 돼. 네. 내가 사업이 망하든 내가 얼마나 애걸복걸해도 절대 팔면 안 돼. 이건 네. 우리 노후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들이 2명 있어요. 아들 1, 아들 2, 1호기, 2호기한테 0.1개씩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너희 이거 20년 동안은 팔면 안 된다. 20년 후에 아빠가 니네한테 그러니까 신고는 다 해놨어요. 네. 국세청 들어가서 증여 신고는 다 했고 20년 후에 아빠가 니네가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때까지는 절대 팔지 마. 그러니까 응 알았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비트코인을 생각하면 와, 진짜 20년 후 생각하면 어떠세요? 네. 20년 후 생각하면은 얼마 보세요. 재미 삼아서 누가 뭐 검증을 하진 않을 테니까. 20년 하면은 최소 그냥 한 20억은 넘어가지 않을까요? 네. 저도 한 50억 이상은 될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20년 후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20년 후에
50억이 개당 50억이 된다고 치면 뭐 누군가는 100억 이상을 얘기하니까 만약에 100억이라고 치면은 0.1개씩 1호기, 2호기한테 증여했지만 걔네들은 30살에 그럼 최소한 10억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뭐 내가 재산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되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지금 시세로는 뭐 한 8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많이 빠졌으니까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싸져서. 네, 맞아요. 지금 뭐 자녀에게 증여하기에도 되게 좋은 시기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인데 네. 이거의 이 관점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을 갖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리칸유 얘기를 좀 하면은 그 소국에서 살면서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 계속 세계의 흐름을 공부하면서 근데 그 세계 공부라는 게 사실 되게 막연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정말 그 싱가포르의 작은 나라에서 그 미국과 이걸 읽는다는 게 그때 뭐 인터넷이라는 것도 없고 네. 그러니까 막 이분이 세계를 막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짱이다. 그러면서 확신을 갖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또 그 지식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확신을 갖는 게 어렵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성정길 대표님하고 저는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동의를 한 거죠. 네.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여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못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네.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시고 자산의 0.5%든 김승호 회장님이 0.5% 네, 네. 담으셨잖아요. 1%든 담아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음. 담으면 또 공부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네. 니칸유라는 그분이 진짜 대단한 게 독재자가 다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지금 북한으로 따지면 김정은 같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세계 정세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그분이 진짜 되게 대단하신 분인 것 같네요.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체제는 공산당처럼 중국 공산당처럼 독재로 가지만 경제는 열어둔 거죠. 네, 그래서 중국과 미국과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 열어놓고 그 가운데서 계속 실리 외교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싱가포르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 무역이 되게 활발해지면서 잘 살게 됐잖아요. 예, 그걸 다 맞아요. 읽은 거잖아요. 네, 예, 대단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 기준이 비트코인이거든요.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해 보시면 부자가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좀 만약에 반포에 아파트를 내가 사고 싶다. 그럼 내가 이 시점에서 반포의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투자 가치가 좋을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투자 가치가 좋을까? 이걸 저울질할 수 있잖아요. 네, 저는 기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제 투자의 기준은 이제 항상 비트코인이에요. 네. 안정성이나 세금 문제, 수익성, 기대 수익 뭐 이런 걸 다 따져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투자 자산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또 고려하고 있는 투자 자산 더 좋은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의 생각도 조금 더 오픈하면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네. 그냥 유튜브는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저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비트코인이라는 기준점, 그러니까 네. 비트코인 스탠다드가 있으니까요. 그걸 기준으로 다른 자산들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저는 만약에 지금 부동산을 산다면 10억을 넘는 돈은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10억이 넘는 돈을 부동산에 넣었을 때 과연 물론 진짜 200억, 300억이 있어서 거기에 뭐 10%를 넣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네. 10억을 넣으면은 웬만한 한국에 있는 분들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거라고도 볼 수 그쵸.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상승률이 얼마나 될까? 음.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오히려 5억짜리 집을 사고 5억에 비트코인을 넣는 거. 그리고 10억을 만약 넣더라도 저는 재개발 10억. 그걸 넣고 한 5년이나 10년 정도를 참을 수 있고 그러면 이 10억짜리가 한 30억은 돼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지 막 근데 10억이 넘어가는 큰 돈을 넣는다? 그리고 이미 신축이고 막 이런 다 올라갈 대로 올라간 재개발처럼 미래의 성장성을 좀 담보로 해서 싸진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산다 이거는 좀 너무 큰 돈을 넣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간에 투자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게 그게 진짜 투자이지 않습니까? 네. 현재 가치에 투자하는 거는 상승폭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좋은 것보다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그리고 환골 탈퇴할 만한 거,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10억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10억이 전 재산이라고 했을 때 네. 갖고 있을 때 이거를 10억을 한 방에다가 아파트 넣는 것보다는 음. 뭐 지역을 좀 거론하긴 그렇지만 뭐 KTX나 뭐 그런 게 XRT나 뭐 GTX 같은 게 뚫린 데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고점에서 빠진 데가 있거든요. 음. 오히려 그런데 5억이면 살 수 있는 데도 있고 많죠. 대출도 끼면 또 살 수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렇게 사고 한 5억 정도, 5억을 다 넣기가 좀 그러면 1, 2억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한 2, 3억을 뭐 미국 주식이든 뭐 정기적금이든 이렇게 갖고 있으시면 요 포트폴리오가 음. 10억을 지금 다 넣는 것보다는 좋아 보인다. 그리고 네. 10억을 다 부동산에 넣는다면 하면 그냥 재개발 같은 데다가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는 되게 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곳에 몰빵하기보다는 이게 방향성이 서로 다르게 가는 여러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익률도 좋고 최고 이렇게 많이 하락했을 때도 방어를 더 잘하는 법이잖아요. 네. 그냥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보다 이게 일부는 포트폴리오로 뭐 주식이나 지수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 이런 데 나눠서 분산해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5억 는 부동산 네. 그거 진짜 10년, 20년 지나면 어차피 그것도 2배, 3배 될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10억 넣어서 2배, 3배 되든 5억에서 2배, 3배 되든 네. 또 수익률은 비슷하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그 비트코인하고 이런 거는 진짜 더 갈 수 있단 말이죠. 두세 맞죠. 배가 뭐예요. 네, 그거는 몇 배 갈 수 있으면 자산이 확 늘어나니까 네. 그게 미국 기관들의 투자 전략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내 집, 그러니까 아파트로 투자할 때 가장 큰 이득은 저는 비과세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비과세가 12억까지잖아요. 아, 맞네요. 고가 아파트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세금 부담을 짊어지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수익 실현하지 않으면 막상 사이버머니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과세까지 생각하면 비트코인이 진짜 더 매력적인 거죠. 네. 2년간 유예될 거는 거의 확실시 된 것 네, 같고 지금 제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가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가도 세금 면에서 좀 거의 그럼 뭐 최대 해봤자 한 22% 정도일 테니까 네. 그거 부동산 제하더라도 네네.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한 40%씩 내잖아요. 비과세 구간을 지나가면. 그래서 고가 아파트보다는 오히려 내가 뭐 어느 정도 타협을 하면서 적당히 좋은 집에 사는 거는 돈을 우리가 흔히 깔고 앉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더 이득이 많은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뭐 성정길 대표님도 갖고 계시고 저도 갖고 있지만 네, 부동산을 안 좋게 본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네. 비트코인을 고려하면 좋겠다. 네, 요 정도로 저는 한번. 부동산 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 비트코인보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솔직히 이제 부동산 제가 투자하고 공부한 게 2017년부터니까 한 8년, 7, 8년 정도 됐거든요. 네. 요즘 들어서 부동산 투자로 이게 돈을 벌면 정말 행복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영리치 있잖아요. 영리치. 영리치들은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는 사업을 잘해서 뭐 스타트업이나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코인 쪽에 투자를 잘해서 돈 벌었거나 영리치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리치들은 뭐 지금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뭐 따라잡기에는 네. 사실 처음에 자본금도 그만큼 자본금도 없고 네. 상승률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음. 영리치라고 부를 정도면은 사실 부동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부동산 부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부자들은 현금이 다 말라 있어요. 정말 그래서 맞아요. 현금 흐름이 사실 저는 삶의 만족도와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산은 되게 많아요. 뭐 그들 중에 뭐 몇몇 분은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억 넘는 자산을, 그러니까 순자산이 100억 넘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이 하나가 있다. 200억짜리 빌딩인데 100억 뭐 대출 끼고 뭐 임대료로 뭐 이자는 다 충당하고 하면 자산 충분히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내가 생활 현금을 뭐 조금씩 팔아갖고 쓰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계속 일을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대출을 조금씩 더 받아서 생활비 해도 되는데 부자분들이 대출 받은 걸 생활비로 쓰는 사람은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부자들은 대출, 그러니까 내가 번 돈에서 쓰고 싶어 하지
자산을 헐어서 생활비 쓰는 분 보셨어요? 못 본 것 같습니다. 없죠. 네. 네, 그런 분은 부자가 안 됐겠죠. 네. 그러니까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좀 피폐한 삶이라고 해야 되나? 좀 퍽퍽하다고 해야 되나? 좀 부동산, 저도 부동산 자산이 있지만 오히려 이자를 내게 만들고 좀 절약하게 만드는 건 있지만 삶이 좀 이렇게 윤택하게 만드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고래동 공부에서는 네. 다양하게 공부하잖아요. 네. 부동산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미국 주식도 하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자기 개발 책도 읽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고래동 공부 같은 데 와서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코로나 이후 4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아 이게 투자 공부를 무조건 많이 한다고 해서 네. 수익률이 또 막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막 열심히 팠다고 해서 이게 또 막 성과가 난다고 보기도 맞아요. 어려운 게 네. 지금처럼 매크로 이슈가 또 지배적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이렇게 뭔가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고 또 공부의 범위도 상당히 넓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고래동 공부가 거의 그쵸. 유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거를 나누면서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사자들도 사실 많잖아요. 유튜브라는 특성상 특히 코인 시장 쪽에 좀 검증되지 않으신 분들도 사실 진짜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코인 쪽에서 믿을 만한 공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믿음이 되게 중요한데 신뢰가 가는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내가 좀 믿고 같이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